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채널 과학쿠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BBC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학교 도서관 저널이나 이런 몇 가지 저널에 이렇게 기고를 하면서 과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효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그 리스트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네, 이미 그 리스트를 보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자 기술을 직업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양자라고 하는 키워드에 너무 익숙하시고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중을 대상으로 이 기초과학, 특히 물리학에 좀 치중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도움을 줬고 그리고 그것들이 왜 가치 있는가를 열심히 커뮤니케이팅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쉬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래동화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전래동화 하나 습득해 간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양자 관련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KQIC랑 작년에 좀 양자 관련된 컨텐츠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영상의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원래는 영상의 내용이지만 제 코멘터리와 함께 그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4가지 제가 숫자를 준비해봤습니다. 소수점이 찍혀있는 4개의 숫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숫자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다행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왔다는 생각에 좀 뿌듯해졌습니다. 이 4개의 숫자를 오늘 이 강연이 끝나면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고 이게 우리 양자 기술이나 양자역학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알게 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네, 뭔가요, 이게? 뭘까요? 네, 과학관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고요. 학교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는 유리로 만들어진 이 유리와 우리 공기는 굴절 유리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를 투과해서 지나가는 빛이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속도 차이에 의해서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빛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빨간색 빛이 있을 수 있고요. 노란색 빛일 수 있을 거고요. 무지개 색깔의 다양한 빛들이 있는데요. 그 빛들 중에 이 보라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굴절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가서 진행하는 동안에 그 굴절의 정도가 좀 덜 꺾이고요. 빨간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굴절률, 빛이 다양한 굴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빛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색깔들이 전부 다 다양한 굴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빛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그 전자기 파동은 다 주파수 이렇게 진동하는 그 진동의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횟수가 각 색깔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진동의 정도의 다름을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가 있는데 그 식별의 진동수가 작은 것들은 붉은색에 가깝게 진동수가 엄청 많은 것들, 빠른 것들은 파란색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식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즘을 이용하면 그 진동수가 달라서 빛들이 쪼개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쪼개지는 것을 이 과거에 과학자들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빛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버너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버너 중에 대표적인 버너를 우리가 분젠 버너, 화학 시간에 좀 들어봤을 겁니다. 분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고안해낸 버너라고 해서 분젠 버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구스타프 키르이호프라고 하는, 사실은 그 키르이호프 하면은
좀 더 회로 이론에서 친숙하게 나오는 그런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이 키르이호프와 분젠이 이 버너를 가지고 분광, 그러니까 빛을 쪼개는 연구를 과거에 이행했는데요. 이들은 저 분젠 버너를 이용해서 그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이죠. 그 소금에 있는 그 소듐을 이렇게 불꽃 반응을 일으켜서 그 소듐에 빛을 뽑아냈습니다. 소듐을 이렇게 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노란색 빛이 올라옵니다. 가끔씩 저희가 라면 끓여 먹다가 물이 넘치면 불이 갑자기 노래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소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 빛을 이렇게 불꽃 반응으로 뽑아내요. 그래서 그 빛을 얇은 틈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그 틈이 통과된 빛을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잘 나누게 되면 저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좀 다르게 무지개처럼 연속적으로 있는 어떤 빛의 퍼짐이 아니라 저렇게 뭔가 선형으로 딱딱딱 나뉘면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외워라 이런 식으로 배워왔는데 사실은 이 선 스펙트럼이 아주 중요한 양자의 세계를 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기폭제 작용을 했습니다. 헬륨 램프를 켠 다음에요. 이 램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램프를 빛을 쪼개게 되면 지금 왼쪽에 이게 화면이 좀 어둡지 않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헬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빛들이 저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어느 특정한 라인만 딱딱딱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헬륨의 선 스펙트럼이고요. 이거는 아르곤 램프라고 해서 아르곤을 채운 그 기체 방전관에다가 아르곤의 빛을 만들면 이 아르곤도 지금 감사합니다. 뒤에 좀 꺼져가지고 조금은 보이나요? 아르곤의 이런 선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곤이 만든 선 스펙트럼들입니다. 모든 원소들은 이런 식으로 그 원소에다가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에너지를 받은 원소가 방출한 빛이 연속적인 무지개 색깔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빛의 색만 방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다고 과거의 과학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선들만 제대로 알면 이 선들이 마치 바코드와 같아서 어떤 물질이 어떤 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물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광학이라고 합니다. 빛을 쪼갠 다음에 그 빛의 특성을 가지고 이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알 수 없는 빛을 대상으로 해서 그 빛을 쪼개 봤을 때 나타나는 특성을 연구해서 우리가 뭔가 가치를 좀 창출하는 그리고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광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광학 중에서 이런 분광학은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최초의 분광학은 이렇게 많은 스펙트럼 라인을 가지고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과학자들은 저 분광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는 태동하던 당시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명확한 빛을 만들어내는 원소를 가지고 이것을 연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장 작다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수소가 만드는 선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눈으로 보이는. 수소의 램프에다가 역시 방전을 해서 그 빛을 쪼개어 보면 여기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선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약간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라색 선 하나가 있습니다. 안 보이죠 이거?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네, 여기 보라색 선, 좀 남색, 약간 좀 시안색, 하늘색 비슷한 여기 이렇게 강하게 첫 번째 붉은색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4개의 선이 나타나는데요. 이 4개의 선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의 과학자들은 수소를 가지고 분광해서 거기에 관련된 특징을 연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게 이 수소의 4가지 선들에 대한 파장, 영역을 계산한 과학자, 측정한 거죠. 측정하고 계산한 과학자. 안데르스 옹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옹스트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옹스트롬은 저희가 단위로 씁니다. 어떤 단위로 쓰냐면 길이의 단위로 씁니다.
어떤 길이에 다니냐면 1m를 10번 쪼개고 10번 쪼개고 10번 쪼개고 이 짓을 10번 반복한,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10승만큼 쪼갠, 그만큼 많이 쪼갠 그만큼을 우리가 1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나노미터라고 들어보셨죠? 나노미터는 좀 익숙한가요? 나노미터보다 10번 쪼개면 1나노미터를 또 10번 더 쪼개면 그러면 1옹스트롬입니다.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물리학에서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당시의 빛의 파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측정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파장을 측정하는데 이 옹스트롬이 대단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옹스트롬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옹스트롬을 가지고 수소의 이 빛의 4개의 파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노력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4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까 본 숫자랑 굉장히 닮았죠? 네, 이런 4개의 숫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전래동화 얘기한다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문제라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1, 3, 5, 7, 9라는 이런 숫자의 배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물음표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11이 들어가야겠죠. 네, 너무 간단해서 웃음이 나온 테이블도 있습니다. 네, 11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요, 사실 수학자가 되지 않아도 그냥 뭐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요거 뒤에도 뭐가 나올 수 있겠는데를 추론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다라고 바로 알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홀수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좀 점화식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수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두 번째 항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이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조금 더 어려운 거 내보겠습니다. 1, 2, 3, 5, 8, 13, 21. 무슨 IQ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물음표 이거 뭐 들어갈까요? 막 어디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크게 말씀해 주셔야 들립니다. 34요. 34. 왜 34죠? 어떤 규칙이죠? 이게 뭐 정확합니다. 지금 제가 모든 사람의 머리를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다 그 생각을 하신 거라고 제가 강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 앞에 2개를 더한 거예요. 얘는 이 앞에 2개를 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항이 나오려면 그 전과 전전항의 합으로 다음 항이 결정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죠.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았어요. 이걸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거 누가 찾았는지까지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피보나치의 수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항은 그 전항과 그 전전항의 합으로 결정된다. 물론 뭐 조건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n은 이제 뭐 3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2개는 이제 뭐 1, 1 이렇게 좀 대응해 주고요. 뭐 그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한 번 더 제가 문제를 드릴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저도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규칙성이 수열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요? 17, 106, 229. 다음은 뭘까요? 굉장히 어렵죠? 예. 혹시 찾으신 분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랜덤하게 쓴 숫자거든요.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랜덤하게 썼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썼어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적으로 배치된 그 어떤 숫자에 대한 규칙성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우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찾을 수가 없죠. 무작위적으로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배열을 우리가 그 안에서 규칙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탐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 정말 규칙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요한 야콥 발머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수학자는요, 정말 독특한 수학자였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4개의 숫자 있죠. 저게 안데르스 옹스트롬이 측정한 빛의 파장, 그 빛의 파장이거든요. 근데 저 4개의 숫자가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있을 것이다. 저 4개 안엔 수학적인 규칙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개의 숫자, 어떤 패턴도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거기에 패턴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합니다. 약 30년 동안.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발견해내요. 빛의 파장, 옹스트롬으로 측정된 빛의 파장은 여기 이 n은요, 임의로 넣을 수 있는 임의의 숫자입니다. 임의의 숫자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임의의 숫자의 제곱 곱하기 먼 수. 저 먼 수는요, 저거는 그 발머가 수소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을 계산하기 위해 임의로 뽑아낸 이런 숫자입니다. 임의로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발머의 묘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묘수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에다가 n에다가 3을 넣습니다. 혹시 계산기가 있으시면 얼른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든 한 분만 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3의 제곱은 9입니다. 밑에도 9겠죠? 4를 빼니까 5분의 9가 나올 거예요. 5분의 9에다가 3645.60을 5로 나눠주고 9를 곱하면 그 값이 6562.08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4를 넣은 다음에 이 값을 계산하면 16분의 12가 되면서 그 값은 4860.80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5를 넣어서 계산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5를 한번 넣어서 누가 한번 계산해 주시겠어요? 빠르게. 네,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분께서 5 계산하시는 분 계산하시고 6을 넣고 계산해 보면, 예, 계산 다 됐나요? 5 넣으신 분 다 계산 됐나요? 계산 됐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럴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강의 시간이 짧아서 이럴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상호작용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계산되네? 4340.00 맞습니다. 4340.00, 4101.30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4개의 숫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옹스트롬이 측정한 수소의 4개의 빛의 파장과 굉장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연히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다가 7을 집어넣었어요. 7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요, 그 값이 45분의 49를 곱해서 45로 나누고 49를 곱하면 3969.65 옹스트롬이 나옵니다.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당시까지는. 그런데 나중에 이 공식을 가지고 이 발머의 공식을 조금 더 세련되게 개량한 요한 리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공식, 같은 공식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공식인데 좀 유도가 그 발머에서 리드벨이 공식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이 리드벨 공식에 그 리드벨에 의해서 이 7을 넣었을 때 만들어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수소의 스펙트럼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한 발머가 한 짓은 뻘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 발머는 생각했습니다.
수소 원자, 수소가 가지고 있는 수소 기체 안에 있는 그 수소를 구성하는 물질 안에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학적인 숨은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세기 초가 되었어요. 20세기 초는 물질의 근원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진행됐던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물질의 근원의 후보는 사실 돌턴으로부터 이야기됐다라고 하고, 돌턴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원자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과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턴보다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 원자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과학자는 지금 제가 가장 왼쪽에 손수 그린 저 과학자인데요. 지금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건 사실 방전관이에요. 크룩스관. 네, 크룩스관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관이죠. 음극선관 실험을 통해서 전자 2/m의 크기를 규명한 톰슨, J.J. 톰슨. 이 톰슨은 원자의 모형을 이런 어떤 빵이 있어서 그 빵 안에 박힌, 건포도가 박힌 그런 형태의 원자 형태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누가 기사화하는데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톰슨의 푸딩 모형이라고 많이 알려진 원자 모형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제자인 러더퍼드는 실험을 합니다. 금박의 실험을,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라고 하는 방사선을 쫙 쥐어줬는데 그 방사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뒤로 튕기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원자 안에 아주 고밀도로 밀집되어 있는 양성을 띠는, 그러니까 그쵸, 양성을 띠는 양전하를 띠는, 그죠, 전화가 생각이 안 나죠. 양전하를 띠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 태양계처럼 원자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태양계 모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톰슨이 먼저 이야기한 모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러더퍼드의 모형이 나왔고요. 이 러더퍼드의 모형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든 과학자가 우리가 양자 하면은 가장 먼저 좀 떠오르고 좀 유명한 과학자인 닐스 보어입니다. 이 보어가 좀 양자역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양자역학을 만들 당시에 여러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잘했고, 보어 자신도 굉장히 뛰어나고 직관적인 과학자였고, 그리고 보어가 만들어낸 보어의 원자 모형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어는 원자 안에 있는 그 원자를 구성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자는 뭐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원자 핵이 있는데, 뭐 핵은 또 양성자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나중에 또 이제 페르미에 의해서 중성자라는 것도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 수소 안에는 원자가 있고, 수소 안에는 원자 핵이고 뭐 전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어는 이 원자가 어떤 원자를 구성하는 그 성분들의 그 특성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 전까지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개념은 이제 빛을 연구하는 몇몇의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는데, 그 양자화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원자 안에다가 투영한 인물이죠. 그래서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원자가 어떤 그 빛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 안의 존재도 뭔가 양자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양자화되어 있는 존재가 이거 뭐냐면요,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을 편집하는 그 편집 그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 다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를 구현할 때 애프터 이펙트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 애프터 이펙트는요, 수식을 쓰면 그 수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어의 모형 있잖아요. 보어 모형을 그대로 수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수소 모형을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영상 나중에 유튜브 과쿠키 들어오면 볼 수 있는데요. 이 양성자 주변으로 전자가 막 이렇게 랜덤하게 막 움직입니다. 시뮬레이션 구현해 놓은 겁니다. 수소 모형을 제가 구현해 놓은 건데요. 이 전자는 궤도를 돌지 않아요. 궤도를 돌지 않고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자가 움직이면요, 빛이 나와요. 네, 놀랍죠? 전자가 움직이면 빛이 나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뭐 쓰고 있냐면, 스마트폰 안에
송수진을 하기 위해서 전파를 발생시키고 전파를 흡수하잖아요. 그것도 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전파를 만들어내고 받는 건 전자가 관여합니다.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해서 우리 다 전자레인지 쓰잖아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발생하는 그 마이크로웨이브도 결국에는 저 전자를 가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전자파를 이용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움직이면 원자 핵 안에서도 뭐 똑같습니다. 전자가 움직이면 주변으로 빛을 방출해야 됩니다. 그 빛이 뭐 전파든 뭐든 뭐 가시광선이든 뭐든 방출해야 됩니다. 방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자가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보어는 그것을 소멸하지 않는 어느 특정한 궤도가 있다. 그래서 그 궤도를 우리가 보어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보어 레디우스라고 부르는데 그 궤도가 존재하고 그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궤도가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어가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다 클리어하지 않느냐. 보어 가정에 따르면 그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어느 특정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에너지 존재할 수 있는 이 전자의 그 위치를 보면 두 번째 전자의 위치와 여기죠. 이게 보어 반지름 제가 그냥 1이라고 그 비유적으로 썼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레벨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음 레벨로 올라가면 조금 더 보어 반지름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보어 반지름의 크기만 결정되는 거니까 저 안에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 주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이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레벨만 하나씩 올려주면 그럼 전자가 이 수소 안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저 전자가 이 위치할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레벨 사이에서 이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저 맨 위에 있는 지금 여섯 번째 그러니까 저 지금 7이라고 하는 이 여섯 번째 층계에서 전자가 이렇게 두 번째 층계로 내려오면은 그때 그만큼 저 전자가 엄청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빛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보어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보어는 이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어느 특정한 어떤 보어 반지름들 이런 것들이 양자화되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 그 존재하는 양자화 궤도가 천이 될 때, 그러니까 변할 때 변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전자가 어느 위치로 튀어오를 때도 그 에너지의 위치의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차이가 지금 종류가 지금 몇 개가 있죠? 하나, 그 지금 빨간색부터 바닥까지 하나, 저 지금 파란색부터 바닥까지 둘, 그 위에 더 파란색부터 바닥까지 셋, 그 위에 보라색부터 바닥까지 4개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위치들의 에너지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소는 저 위치의 에너지 차이인 빛을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메커니즘으로 수소 이외에 뭐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이나 다양한 원소들도 이런 에너지 차이의 만큼을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어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 안에 이런 특수한 어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어가 가정을 해서 이제 원자 모형을 설명했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가장 큰 힌트를 제공한 과거의 수학자. 그 수학자는 저는 단언컨대 요한 야코브 발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존재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 4개의 측정된 빛에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4개의 숫자로부터 아주 기본적인 수학적인 어떤 규칙성을 알아내고 그 규칙성 사이에 뭔가 수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한 그의 가정이 이런 지적 도약을 이뤄내는데
가장 큰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 원자만큼 작은 세계로의 수학적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학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